대공개 시사 1번지 2부 시작합니다. 12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사전투표 계산하면 딱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일주일 앞에 지금 대선 판세 어떤지 여론조사 전문가 모시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최수영 메시지 컨설턴트, 박진영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와 함께합니다. 자, 2부에서는 다음 주 마지막 여론조사 어떤 것들이 변수가 될지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 웃어보세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서 시작되는 것. 삼포농협 하나로마트가 신선한 농수산물이 가득, 편리함 가득, 행복만 드릴게요. 싱싱함이 가득 삼포농협 로컬푸드. 나주혁신도시에 있습니다. 매실이 치킨 썸으로 돌아왔다. 매실 발효 사료를 먹여 키운 건강한 닭고기 치킨 아이. 몸에 좋은 매실을 먹였으니 이보다 좋을 수 없구나. 운동도 이제 치킨도 매실이 대세. 치킨 아이로 바꿔라. 치킨 아이. 세상을 밝히는 밝은 미소 광주여자대학교. 여성이 열어가는 따뜻한 미래 광주여자대학교. 강인한 지성과 아름다운 감 커리어우먼 사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소문 들었어? 요즘 대출은 서양 새마을금고가 대세래. 임대아파트 대출 전문 금융기관, 입주 잔금에서 입주 후 생활자금까지 역시 다르거든. 카드 체크기 혜택도 진짜 많다던데? 그래서 서양 하나봐. 우리 곁엔 든든한 서양 새마을금고가 있습니다. 문의 676-3841. 전자가전 살 때도 분수가구 살 때도 밖에 소품 컴퓨터 금호월드 다 있지. 원스톱 쇼핑 즐거운 쇼핑 행복을 드리는 금호월드. 금호월드 오길 잘했지? 당연하지. 혼수가구, 입주가구, 가구 쇼핑할 땐 꼭 들려야 하는 금호월드 가구 백화점. 다양한 유명 브랜드 가구가 최대 50% 할인. 히트다 히트. 365일 할인가는 쭉 계속됩니다. 금호월드 7층 금호월드 가구 백화점. 2022학년도 신입생 전액 장학금 지급. 전남도립대학교. 전남도립대학교에서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취업교육 중심대학. 교육복지 으뜸대학. 전남도립대학교. 입학 안내 061-380-8462. 비교할 수 없는 독보적 아름다움. 하우스 오브 드메르. 시간이 흐를수록 깊어지는 가치. 하우스 오브 드메르. 고품격 웨딩의 새로운 장르가 되다. 드메르의 이름을 걸고. 하우스 오브 드메르. 시엔그로. 쿠쿠, 미지근한 물 말고 100도씨로 끓인 물 부탁해. 쿠쿠 정수기가 끓인 물을 준비합니다. 이렇게 끓이는 정수기는 쿠쿠 너밖에 없는 거지? 요즘 가장 핫한 정수기, 쿠쿠 인스퓨어 100도씨 끓인 물 정수기. 너가 나보다 핫하네. 쿠쿠하세요 쿠쿠. 길들여지지 않은 거친 심장. 길을 사로잡는 라이딩의 전율. 때로는 아름답고 때로는 거침없이 자유 그 너머를 향해. 라이더스 베이스 캠프 할리 데이비슨 광주점. 지오바이크. 여러분은 지금 KBC 여의도 광역방송센터에서 진행하는 대군기의 시사 1번지를 듣고 계십니다. 네, 2부에서는 이제 일주일 사전투표를 생각하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어떤 것들이 막판 변수가 될지 짚어볼 텐데요. 일단 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야권 후보 단일화, 과연 주말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지 한번 봐야 되겠고요. 이제 또 하나는 어제 민주당이 제시한 국민통합정부 정치개혁 안인데요. 대통령 4년 중임제, 대선 결선 투표제, 다당제 연합 이런 것들을 내세웠습니다. 이런 건 뭐 선거용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윤호중 원내대표 선거용이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시점이니만큼 뭐 그렇게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굳이 부인하지는 않겠다. 다만 이것은 우리 당이 가져온 오래된 정치 과제다.
선거 끝나고도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이런 부분들이 안철수 후보를 움직일 수 있을지, 심상정 후보와 김동연 후보를 움직일 수 있을지도 관심이고, 중도층 표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게 가장 궁금한 대목인데 영향이 있을까요, 이은영 소장님? 지금 어제 민주당에서 나온 제안은 이제 오늘 정치 분야 토론에도 상당히 중요한 이제 아젠다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번 대선의 선거 환경상 지금 국민 통합이 이렇게 부각이 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지지율 상으로 나오면 저희들이 볼 때도 1에서 한 2% 포인트 이내, 그러니까 즉 한 30만 표에서 100만 표 이내로 대통령이 결정된다. 이렇게 되면은 양쪽 다 지지층이 당분간 승복하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리고 현재 여대야소 국면이기 때문에 만약에 야당 쪽에서 대통령이 다 나온다면 정말 정치 환경은 진짜 한치의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이런 면 때문에 민주당이 장기적인 과제라고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를 다 감안한 그런 하나의 큰 수를 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MBS 조사를 기준으로 지금 단일화 국면의 여론의 흐름을 좀 살펴보면 지금 이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결렬한 이후에 한 8에서 6 정도 하락을 했어요. 예. 그 하락한 게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이재명 후보 쪽으로 이동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MBS 조사가 지금 31에서 37, 6% 정도 올랐잖아요. 그게 지난번에 4% 빠진 거랑 안철수 후보 빠진 거 2% 하면은 6% 다시 복귀된 흐름이 보이는데, 토론한 이후에 1차 경제 토론한 이후에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좀 잘했거든요. 그게 지금 1%포인트 정도의 상승, 이번 MBS 조사를 보면은 8에서 9로 1% 올라왔는데 윤석열 후보 지지가 40에서 39로 1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 안철수 후보가 양쪽 후보에게 다 미치는 영향이 있는데, 만약에 주말에 윤석열 후보가 집 앞에 찾아갔다가 어떤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결국 사자 필승론,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하는 사자 필승론은 윤석열 후보에게 좀 더 불리한 사자 필승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예. 지금 일단 민주당이 내놓은 통합안에 대해서 심상정 후보, 안철수 후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최수영 컨설턴트는 영향이 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쨌든 안철수 후보가 조금 전에 일부에서 말씀드렸듯 국민 통합을 꺼내놓고 마치 저울질하듯이,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안철수 후보가 사실 지난번 국민의힘의 단일화 조건으로 내건 것들,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있었잖아요. 이제 나는 이번 대선의 출마 목적이 구시대와의 결별, 구시대 종식을 하러 왔다. 그다음에 정치개혁 필요하다. 그런 정치개혁을 국민 앞에 공동으로 선언하고 이행 약속을 하자. 사실 국민의힘에 요구했는데 답은 민주당이 내놓은 형국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정확하게. 다만 이게 시점상 선거 공학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만일 이렇게 또 민주당이 해놓고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 약속을 또 지키지 않으면 이게 더 큰 부분항이 되어 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담론은 시기적절했다. 그다음에 우리 정치가 앞으로 정말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해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은 분명한데, 과연 이것이 얼마만큼 큰 파괴력을 가질 것이냐. 저는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협상에서 국민의힘이 이 정도에 상응하는 정치개혁안을 들고 오지 않는 한 저도 말하자면은 안철수 후보에 상당한 명분이 생겼다고 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적으로 이것이 얼마만큼 먹힐지 모르겠지만 중도층을 흔들 수 있는 것과 안철수 후보에게 주는 명분이라는 측면에서 이 제안은 참으로 좀 시기적절했던 점은 분명히 보입니다. 박진영 교수, 민주당은 이거 제안해놓고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심상정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의심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2017년 대선 때도 민주당이 통합정부추진위원회라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실제로 가동을 안 했어요. 가동을 안 했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4+1의 이 연대체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거구제 개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죠. 그런 저는 의심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이야기하는 정치 교체, 이런 정치 세력의 교체, 이런 부분에 이야기하다 보면요, 이게 이재명 후보와 맞아 떨어집니다. 예. 이재명 후보도 기존의 민주당 주류가 아니고 비주류인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여권 내에 비주류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정치판을 새로 짤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열린우리당을 창당했던 것과 비슷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당시보다는 훨씬 더 진정성이 있고, 사실은 이재명 후보도 이 필요성이
본인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두 사람만의 어떤 이 가능성, 처한 상황, 정치 역정에 의한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그 안철수 후보가 민주당 전체를 볼 것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를 보고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한다면 저는 어떤 답이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일단 오늘 저녁에 또 정치 분야 TV 토론 있지 않습니까? 이 토론도 사실 다음 주 여론에 미칠 중요한 변수 가운데 하나인데 관전 포인트를 좀 짚는다면 이은영 소장께서는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하고 싶습니까? 결국 지금 민주당 제안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이제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 이거거든요. 지난 그 1차 토론 때는 윤석열 후보에게 상당히 좀 매섭게 공략을 했고 그게 상당히 득점 포인트가 됐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정치권 주변에서 전망은 안철수 후보가 부드럽게 접근을 하면 단일화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고 뭐 그렇게 전망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그 윤석열 후보에게 대하는 태도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태도가 중요할 것 네. 같다. 저는 좀 태도보다도 오히려 이제 그 이 점이 중요할 것 같아요. 안철수 후보가 결국 지금 비판하는 지점이 거대 양당이잖아요. 예. 민주당이 정치 개혁안을 꺼냈어요. 그러면 이제 윤석열 후보가 오늘 질문이 그거거든요. 첫째 질문이 민의 반영과 사회 갈등 조율을 위한 권력구조 개편 방안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됩니다. 질문이 나왔습니까? 질문이 주제 1위가 공통 질문. 예. 자, 그렇다면 권력구조 개편, 사회적 갈등 조율을 위한 권력구조 개편 방안이면 윤석열 후보가 무슨 답을 내놔야 돼요. 예. 거기에서 이제 안 대표가 어떤 스탠스를 보이느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미 답을 꺼내놨어요. 답을 이재명 후보는 그걸 반복할 겁니다. 모범 답안이니까. 나와 있으니까. 근데 윤석열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꺼내놓느냐. 그러면 더 꺼내느냐 아니면 지금 자신의 공약보다도 못한 수준의 것을 얘기하느냐. 이런 것들이 안 대표가 지금 아마 준비를 해 가기보다는 그런 것들에 대한 본인은 자기 철학이 있으니까 그런 숙지를 하고 아마 공격을 할 것 같고 이 주제가 한반도 평화정착 및 국익도모되는 남북관계 외교정책이거든요. 우크라이나 사태 아까 저 모두에서 오프닝 멘트 하셨듯이 대통령의 자격.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그 전쟁을 불러왔을 때 어떤 그 경험 없는 대통령의 자격. 이게 굉장히 또 논점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대통령의 이런 위기 상황의 리더십과 자격은 또 어떠해야 되고 국민의 기준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점들이 저는 오히려 소재들을 좀 공격 포인트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논점이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최수영 컨설턴트 말씀 들어보니까 오늘 저녁 토론 다 봤네. 그런데 네.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이제 이미 민주당은 가지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재미있는 게 지금 민주당이 내건 그 정치 개혁안이 그동안에 안철수 후보가 해왔던 얘기 아니에요? 정확하게 일치하고요. 그러면 더더군다나 그러니까 제가 재밌다는 거죠.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뭘 꺼내놓느냐는 거죠. 예. 그래서 더군다나 그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2, 3인 뽑고 하는 건 정의당이 또 정확히 요구하는 거예요. 그건 이번 지방선거 맞물려 있고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도 시큰둥하지만 사실 본인들이 요구했던 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걸 또 어떻게 또 공격하고 또 이재명 후보는 그렇다면 왜 이 시기고 앞으로 자기가 대선 결과 상관없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어떻게 얘기할지 한번 지켜볼 대목이라는 겁니다. 박진영 교수께서 꼽는 포인트는요? 뭐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 단일화 국면까지 직접 이야기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금방 이야기하신 이 정치 개혁 아젠다를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부분인데 안철수 후보가 심상중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공격할 수 있는 것은 그럼 왜 이제까지 안 했어? 라는 부분과 구체적으로 지금부터 해봐라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좀 더 진일보한 프로세스가 있는 답을 가지고 저는 토론장에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역으로 이 질문을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했을 때 저는 윤석열 후보가 답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왜? 이건 역시 사실 정치 내공입니다. 그냥 뭐 권력구조 개편해야죠. 통합해야죠. 이 정도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그 프로세스라든가 이 정치권에 있었던 전 역사들을 통틀어서 누가 여기에 대해서 시건을 했고 솔직히 말해서 민주당이 말을 안 지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아는 경우는 이 정치권에 좀 흔히 하는 말로 짬밥이 없으면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윤석열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는 좀 불리하다 이런 측면에 들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우크라이나 사태 문제는 똑같이 대통령의 통일 외교 안보의 능력 문제로서 다가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아무래도 이번에 이제 정치 분야에서 중요한 주제가 되겠죠. 외교 안보, 국방 이런 부분에 관련된 거니까.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저 먼 곳에 있는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뭐
신경 쓸 거 없다 이런 얘기를 했나요, 박진영 교수? 아니 그거는 이제 앞에 서두러서 먼 곳에 있는 나라의 일이니까 우리하고 별로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 이게 국제 정세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남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야기가 갔는데 그런데 이게 오늘 잘라져서 나왔어요. 오늘 뭐 보수 언론들은 그거 먼 나라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다고 어떻게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전형적인 이 기사를 짜깁기 해서 써먹는 이제 수법을 쓴 것 같습니다. 정확한 워딩은 그게 네. 조건절이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네네네. 그랬나요, 최수영 컨설턴트? 글쎄 뭐 그렇게 해석을 안 하는 데도 있던데 정확한 저도 원문을 좀 못 봐서 그렇긴 한데 예. 보수 언론은 그게 아니라 그 큰 상관을 끼치지 않는데 뭐 주가 조작, 주가에 영향을 좀 끼쳤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안의 중요성을 모르고 얘기를 했다라는 식으로 오늘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한 저도 그 원문을 못 봤기 때문에 박진영 교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별 문제가 아니지만 먼 나라 얘기로 뭐 저는 그 워딩을 좀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고 좀 봅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는 경제 문제뿐만이 아니라 저는 지도자가 국제 정세에 대한 글로벌 식견도 중요하지만 결단하고 국민 통합을 위한 메시지를 어떻게 내고 그다음에 그 과정을 어떻게 국민과 함께 해내느냐 공동체 운명을 어떻게 함께 설득해내느냐 굉장히 그 지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도자의 신뢰와 저는 연관이 될 수 있다고 봐서 오늘 이 토론에서 저는 단순히 이걸 가지고 외교안보 문제의 전술적 전략적 문제가 아니라 지도자가 위기 상황에 왔을 때 국민과 어떻게 공동체 운명을 함께 하자는 설득력 있는 메시지와 자기의 언행일치를 보여주느냐. 저는 그것에 대한 국민 평가가 오늘 1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토론의 태도, 그다음에 비언어적 요소까지도 중요하게 본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우면 게임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전에 미국과 러시아가 계속 협상도 하고 이렇게 뭐 하는 과정에서 우크라이나는 자기가 당사국이니까 정말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하는 일은 겨우 뭐 국민들한테 감성적으로 호소하는 네. 것 이런 것밖에 없었다고 네. 해요. 그러면 러시아로서는 그만큼 제 연약한 지도자가 이끌고 가는 나라들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하는 것 만만하게 볼 거고 또 미국에서는 저렇게 하는데 우리가 뭐 굳이 뭐 얼마나 힘을 써서 도와줘야 되느냐 나토 연합군도 아닌데 이런 생각 있지 않겠어요? 지금 보면은 우크라이나 반군들이 지금 러시아 쪽에 협력을 많이 하고 있다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서 어떻게 나라를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대통령의 결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위기 그 관리에 대한 인식, 그다음에 그 대응을 국민과 함께 끊임없이 소통하고 끊임없이 자기가 확신을 심어주고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해주는 게 중요한데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아무래도 좀 미디어에 너무 특화된 사람이라서 그런지 좀 그런 점들이 대단히 소홀했고 국민적 신뢰를 주지 못하니까 내부가 갈갈이 찢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균열이 우리도 몸이 약하면 바이러스가 쉽게 침투하듯이 이런 점들이 저는 굉장히 앞으로 지도자의 품격이라든가 자질 중에 중요한 대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오늘 그 분야 법정 TV 토론에서 어떤 의견을 또 제시하느냐 국민들한테 상당히 어필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호남 표심인데요. 이은영 소장님, 네. 지금 나온 여론조사들을 토대로 국민의힘이 지금 상당히 공을 많이 들이기는 합니다. 윤석열 후보 7번이나 내려가고 이준석 대표는 아주 살다시피 합니다. 흑산도까지 갔다 오고 어제 또 광주를 갔어요. 그래서 충장로에서 유세를 하고 그랬는데 실제로 호남 민심이 좀 흔들린다 이런 게 데이터로 나옵니까? 지금 현재 전국조사 데이터로는 뭐 10% 초반대인데 사실 이 정도 수준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호남에서 받았던 득표수 정도거든요. 득표율 정도인데 아마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한 15%는 근접하지 않을까 조금 살짝 넘거나 그래서 지금 목표하는 30%까지는 어렵지만 그 절반에 해당하는 15에서 한 뭐 20 사이 여기는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지역 내 세대 표심 공략이거든요. 그게 지금 먹히고 있다. 특히 그 광주 쇼핑몰 공략이라든지 이런 거는 정확하게 타겟팅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진영 교수 선거를 해보면 어때요? 이 방법에 따라서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는 넘겨주세요 이렇게 호소하는 거하고 30%는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끌어당기는 거하고 어떤 게 더 효과가 있나요? 목적치가 분명한 게 사실은 좀 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 흔히 하는 이제 마이크로 타겟팅이 돼야 되는 건데요.
저는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지금 뭐 30%, 25% 목표치 나오는 이거 그냥 허상이다. 실제로 지금 MBS 여론조사에 나오는 게 저는 이게 가장 근접해 있다. 예.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 호남에 대한 이제 국민의힘의 문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역사성입니다. 전두환 노태우 후에 전가에는 역사성이 존재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상대적 저발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얼마나 호남에 공을 들여줬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알기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 호남에 대한 이 국책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들은 상당히 많았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뿌리채 흔드는 것은 저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복합 쇼핑몰 같은 아주 이제 좀 작은 이슈를 들고 나왔는데요. 사실 이거 민간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서는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복합 쇼핑몰 같은 경우는 기초 시군구에서 이 교통환경 영향평가 같은 걸로 이제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들고 나왔다는 것 자체가 아주 미세한 이 지지율에 올라가기 위해서 마이크로 타겟팅을 한 거다. 이런 거기 때문에 저는 큰 변화는 없다. 다만 지난 대선보다 조금은 올라갈 수는 있겠다. 그 정도로 좀 예상하겠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얼마나 여론에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 없지만 사실 복합 쇼핑몰이 뭐 조그만 공약이다라고 하는 민주당의 인식도 저는 동의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복합 쇼핑몰이라고 하는 그 상징을 통해서 민주당이 그동안 이 지역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정권을 잡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지역사회 주민들이 원하는 것 하나도 해결하지 못했느냐 이런 부분을 건드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이은영 소장님이 그 부분이 먹혀 들어간다 잘 잡힌 것 같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런 것도 이준석 대표의 어떤 시각, 시선 이런 것들이 좀 먹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제 세대 포이론, 연합론이라고 얘기하는데 20대와 60대 이후를 꺾어서 2, 3, 5를 그러니까 30, 40, 50을 공략하자. 저는 민주당의 그러니까 이 복합 쇼핑몰 논란이 사실은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닌 좀 미세 마이크로 타겟팅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게 그 마이크로 타겟팅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선을 건드린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게 더 크다고. 그러니까 20대가 지금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아니 광주 분들이 뭐 쇼핑몰 하나 그래서 지어준다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뭐 맞습니다. 윤석열 후보 찍어주고 그럴 분들은 아니잖아요. 감정선을 자극한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20대가 반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대는 실용과 정말 자신들의 삶이 우선되는 사람들이니까 그 20대 전 여론조사는 분명히 좀 다를 거라고 봐요. 기존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큰 틀에서 호남의 민심 변화는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게 공을 들여도 10.5%밖에 안 됐고 더 중요한 거는 만일 이번 선거가 박빙으로 치닫기 때문에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이었던 호남이 과연 얼마큼 전략적 표심을 행사할 거냐는 것은 저는 제가 보기에 우리가 지금 예측하기 어렵고 기존의 패턴대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20대는 저는 번외로 치지만 나머지의 표심들은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기대하는 대로 그렇게 이런 뭐 복합 쇼핑몰에 대한 반응이 온다고 해서 그렇게 상향 기대치를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 조금 희망 승리, 정신 승리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뭐 공을 들이는 건 좋으나 저는 결과는 아마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 복합 쇼핑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요. 전략적으로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사실 민간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 사실은 나쁜 공약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형적으로 세대 간 갈라치기를 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게 지역의 컨센서스에 의해서 또는 사업성에 의해서 결정나는 것이지 대통령의 권력에 의해서 이건 시장 논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예, 민주당은 지금 그렇게 주장하지요. 그러니까 그 이런 전략들을 갈라치기 전략. 그러니까 일부러 안 지어줬다. 이렇게 지금 이제 공격하는 거잖아요. 이게 공공에서 지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예. 그리고 뭐 코로나도 일부러 이렇게 해서 저기 했다라고 한다고 민주당이 주장하는데 사실 지금 이준석 대표가 30% 얘기 나온 배경이 지난번에 리서치뷰라고 하는 데서 여론조사 했을 때 윤석열 후보가 호남에서 33% 얻는 조사가 나왔어요. 어떻게 그런 조사가 나올 수 있죠? 아무래도 이제 ARS 조사고 그 아마 언론사랑 했던 것 같아요. 무등일보인가?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ARS 조사의 한계가 그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도가 좀 많이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나온 조사는 리서치뷰 외에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건 선거 캠페인의 하나의 그냥 메시지 전략으로 보여지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유권자의 그 시각과 이 정당
에서의 시각이 좀 근접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그동안 그게 좀 근접하지 못한 건 확실히 있다. 그러니까 이런 작은 공약에도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대선이 지나고 나서도 사실 민주당이 유권자의 눈높이와 맞추지 못한 사안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것들을 한번 되짚어보고 이후에 선거 결과 이후에도 그걸 좀 맞추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사실 이후의 대선들은 이게 이번 대선의 가장 큰 특징이 세대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민주당의 미래가 그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호남 표심과 관련해서 소장님께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데요. 그동안에 투표하기 전에 지지율과 득표율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궁금한데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후보가 60%대 계속 머물러 있었지 않습니까? 네. 오늘 조사에서 이제 드디어 70%가 나왔는데 호남 하면 이제 전략적 투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도 실제로 여론조사에서는 60-70% 나왔는데 투표함을 까보니까 뭐 80-90이 나왔는지 아니면 그때는 여론조사도 그렇게 높았다가 투표율하고 일치했는지 그게 매우 궁금합니다. 지지율보다는 득표율이 더 훨씬 높게 나왔고요. 여당의 후보의 경우에. 근데 이제 그게 그 안철수 후보가 등장한 이후에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호남에서도 가져갔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 좀 약간 떨어지긴 안철수 후보 쪽으로 많이 가져간 그게 16년 언제 선거더라? 하여간 안철수 후보가 그 호남에서 3당의 지위를 차지했을 때 그때 굉장히 2당의 지위를 차지했을 때 많이 가져갔는데 지금은 안철수 후보가 그 정도의 위력을 발휘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그 이낙연 후보와 그 대통령도 방문을 최근에 하셨기 때문에 호남의 지지율의 결집은 지금 이번 조사로는 12%포인트까지 급상승을 했거든요. 득표율은 조금 더 상승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지지율보다는 득표율이 더 높게 나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점이 이제 전략 투표가 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튼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마지막 여론조사인데 우리 1번지 여론에서는 이제 여론조사 가지고 발표할 수 있는 거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에 뵀을 때는 최종적인 여론조사를 가지고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지 여론 오늘 함께해 주신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최수영 메시지 컨설턴트, 박진영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밤에 TV 토론이 있고 과연 주말에 극적인 단일화 진전이 있을지 이런 부분들 주목되는 주말입니다. 오미크론 확산세가 심각합니다. 건강한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고요. 백운기의 시사 1번지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찾아뵙겠습니다.